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70대 이상 노인 인구가 주민등록 통계 사상 처음으로 20대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세대는 1,000만 세대에 달했는데 70대 이상이 20%로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뇌 속 치매 유발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배출 경로를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주위의 목 림프관을 조절해서 치매 유발 물질을 배출시키는 데도 성공해서 치매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떠올랐습니다. 기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남부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감염 사례가 발생해 당국이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2019년 경기 연천군에서 처음 발생한 뒤 42곳에서 포착됐는데 이번에는 104km나 떨어진 부산에서 발생한 겁니다. 사람 대신 다양한 맛을 인식하고 그 정도도 측정하는 인공전자혀 개발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맛과 정도를 표준화할 수 있어서 생산 공정 개선과 로봇 산업 등의 활용이 예상되는데 개발 전문가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집계한 뒤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보다 많아졌습니다. 1인 세대 중에서도 70대 이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 9천여 명입니다. 619만 7천여 명을 기록한 20대 인구보다 10만 명 넘게 많습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20대 인구는 641만여 명으로 608만여 명이던 70대 이상 인구보다 많았는데 처음으로 뒤바뀐 겁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고령 인구가 증가한 게 주요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1인 세대도 993만 5천여 세대로 1,000만 세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세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195만여 세대, 전체의 19.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고령화뿐 아니라 저출산도 이어지면서 인구 감소 흐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줄어든 지난 2020년부터 4년 연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 인구도 36만 4천여 명으로 통계 집계 뒤 처음으로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체류형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이어가기 위해서 정년이 넘은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는 기업이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자에게 계속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에 주는 혜택이 근로자 한 명당 최대 1,000만 원까지로 늘게 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차량 안에 설치된 수많은 모니터 앞에서 능숙한 솜씨로 장비를 손봅니다. 외부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통신 설비로 방송국에 보내주고 있는 이 남성은 사실 지난해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는 제도를 통해 20여 년 담당해온 업무 그대로 계속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던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 등이 사실은 그냥 정년 퇴직을 하면서 묻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이용을 해서 회사에 도움도 되고 또 저도 퇴직 후에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이렇게 정년이 넘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앞으로 기업이 받게 되는 지원금이 더 확대됩니다. 중소, 중견기업이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또는 폐지 등의 방식으로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면 3년 동안 최대 1,080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통신이나 건설, 화학 등 현장 경험과 기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고령 직원을 정년 이후에도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유선통신처럼 수익은 낮아도 국가적 필요 때문에 유지해야 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정년 퇴직자의 15에서 20%를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고 자격증이나 창업 등 다른 진로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여러 가지 흥미, 적성 그리고 이후의 계획들을 조금 저희가 파악을 한 이후에
직무와 유관한 여러 기관하고도 저희가 연계를 해서 퇴직한 이후에도 사회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재취업처를 저희가 정부는 각 회사의 상황에 맞는 계속 고용 제도 도입을 유도하는 데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입장이어서 계속 고용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뇌활동으로 만들어지는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고 쌓이면 신경세포가 손상돼 치매와 같은 뇌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뇌 속 노폐물 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동안은 이 배출 경로를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뇌 속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중심 경로를 찾아내 치매 치료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양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쓰면 뇌에서 일종의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노폐물이 뇌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쌓이면 신경세포를 손상해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노폐물을 포함한 뇌 척수액이 어디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주요 경로가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뇌 척수액이 뇌 밖으로 빠져나가는 중심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뇌 척수액은 코 뒤쪽에 있는 비인두 림프관망으로 모이게 되고 목 림프관과 목 림프절로 이어지면서 뇌 척수액을 뇌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림프관에 형광 단백질을 발현하는 특수 생지를 이용하여 뇌 기저부와 목 부위의 뇌 척수액 배출 경로를 정교하게 시각화하였습니다. 비인두 림프관망이 뇌 척수액 배출 경로의 허브가 된다는 것이 핵심 결론입니다. 연구팀은 노화에 따라 비인두 림프관망이 변형돼 뇌 척수액 배출이 줄어드는 것도 확인했는데 특이하게도 목 림프관에는 노화에 따른 변형이 없었습니다. 이를 이용해 목 림프관에 있는 근육세포의 수축과 이완을 약물 조절로 유도한 결과 일종의 펌프처럼 작동해 뇌 척수액을 쉽게 빼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목 부위 림프관을 효율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뇌 척수액의 배출, 즉 뇌 청소를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치매를 비롯한 신경퇴행성 뇌질환의 예방과 치료 개발에 새로운 토대가 될 것입니다. 연구팀은 노폐물이 포함된 뇌 척수액 배출 조절을 머리가 아닌 목에서 손쉽게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 결과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영장류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뇌 척수액 배출 경로를 연구 중인데 생쥐와 비슷한 결과를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부산 등 기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감염 사례가 발생해 환경부가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부는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 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 11곳과 부산, 영천, 의성 등 최근 첫 사례가 나온 지자체와 함께 12일 방역점검 긴급회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은 2019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처음 발생한 뒤 지금까지 42개 시군에서 3,504건 발생했습니다. 부산 사례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발생 지점이 기존 발생 지점과 104km나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차량 등에 의해 전파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어린이 의류나 인형 등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뜨개질 키트가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일부 제품에서 납이나 노닐페놀 등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 광고에서 흔히 살 수 있는 어린이용 뜨개질 키트입니다. 아이들 의류나 인형을 만들 때 사용하는데 제품 일부에서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8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2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노닐페놀이 검출됐고 다른 2개에서는 납성분이 나왔습니다. 1개 제품에서는 푸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검출됐습니다. 노닐페놀은 노출될 경우 생식기 발달 장애를 가져올 수 있고 납은 지능 발달을 낮추거나 근육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푸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이나 신장에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 사용자가 만 13세 이하 어린이라면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후 신고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전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뜨개질 도안에 따라 만든 완성품도 조사해보니 4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을 벗어났습니다. 유아용 제품은 얼굴이나 목, 가슴 부분에 끈이 있으면 질식 위험이 있는데 부착한 겁니다. 유아용 놀이개 젖꼭지걸이 4개 역시 질식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놀이개 젖꼭지 거리에 있는 우류 부착 기구에는 아이들이 삼켰을 때 질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크기의 공기 구멍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에 조사한 28개 업체의 판매 중지 등 시정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 뜨개질 키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과도한 인공 조명으로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이른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눈부심 같은 실제 체감하는 정도가 관리 기준에 반영됩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물리적인 밝기뿐 아니라 시각적 불편함까지 반영하도록 조명 관리 기준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로 노출된 체육시설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조명에 대한 규제 기준도 마련하고 5개 조명을 설치할 경우 사전 심사도 할 계획입니다. 빛공해 방지 기술을 사용한 조명은 공공분야 입찰 조달에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관련 기술 개발도 지원합니다. 네, 사람의 혀에는 맛세포가 있어서 음식을 먹을 때 다양한 맛을 느끼지만 사람의 입맛은 각각 달라 맛에 대한 수치를 정량화하기 어려운데요. 사람 대신 인공 전자혀가 맛을 느끼고 그 맛이 어떤 맛이고 또 정도는 어떤지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전자혀에 대해서 디지스트 로봇기계전자공학과 장경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개발하신 전자혀가 어떤 건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예, 이번에 개발한 전자혀는 일종의 미각 센서입니다. 전자혀는 인간의 미각을 모방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는 커피, 와인 등 음식의 다양한 맛을 구분합니다. 음식의 단맛, 짠맛, 신맛, 떫은 맛의 정도를 동시에 감지함은 물론이고 대상이 되는 음식의 다양한 맛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해당 음식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와인의 종류 및 숙성도를 감별하는 소믈리에가 있다면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전자혀는 일종의 디지털 소믈리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의 미각을 모방했다고 하셨는데요. 이 센서 모양과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예, 사람은 코로 음식의 향기를 맡고 혀로 음식의 맛을 느낍니다. 이때 사람의 혀에는 표피 조직 속에 다양한 맛을 느끼는 맛세포가 분포해 있습니다. 맛세포에서는 맛을 내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감지하고 이를 전기적으로 변환하여 우리의 뇌로 맛을 전달합니다. 뇌는 다양한 맛을 종합적으로 판단 및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어떤 음식을 먹고 마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개발한 전자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전자 센서에도 동일한 맛을 느끼는 인공 맛세포가 있습니다. 이 인공 맛세포가 맛을 내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감지하고 이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전자혀 시스템의 인공지능은 측정된 미각 데이터로부터 지금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맛을 느끼는 혀도 굉장히 다양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럼 이런 전자혀 시스템, 전자혀 센서는 또 어떤 물질, 소재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인공 맛세포를 만들기 위해 맛을 내는 물질에 화학적인 반응을 하고 전기적인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질막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혀의 생물학적 구조를 고분자 폴리이미드 소재를 이용해 구현하였고 신호 측정을 위해서 소량의 금속성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그럼 이 전자혀 시스템이 우리가 뭐 일상에서 먹고 또 마시는 그런 것들을 음식의 종류랑 상관없이 좀 측정이 가능할까요? 예, 네, 저희가 개발한 전자혀는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커피, 와인, 맥주, 국, 찌개 등 음식이 액체, 즉 액상의 형태면 바로 측정 및 구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밥이나 고기처럼 우리가 음식을 씹어서 맛을 느끼는 고체 형태의 음식들은 별도의 분쇄 과정이 동반된 경우에 저희의 전자혀 시스템을 이용하여 맛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절대 미각이 아닐까 네. 싶은데요. 그 다양한 맛들을 좀 구분해내고 구별해낸다고 들었는데 그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개발한 전자현은 음식의 맛을 내는 물질에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맛의 세기에 따라 전기적 신호를 만들어내는 지질막 소재를 미각 센서로 이용합니다. 단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질막은 단맛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고 짠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질막은 짠맛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혀 시스템은 다양한 인공 지질막들을 동시에 사용하며 음식의 단맛, 짠맛, 신맛, 떫은 맛을 구분할 수 있고 그 맛의 정도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앞서서 그 거의 먹고 마시는 음식들은 거의 대부분 전자혀 시스템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게 실제로 사람 혀처럼 특정 물질을 그냥 대고만 있어도 맛을 구분하는 건지 아니면 좀 담그고 기다려야 하는지 그런 사용법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현재 저희가 개발한 전자혀 센서는 액체 성분의 맛물질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커피 등 분석하고자 하는 음식에 저희 전자혀 센서를 직접 담궈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와인과 같은 주류를 센서 표면에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센서는 와인의 맛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고유의 맛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체 형상이긴 하지만 먹기 위해 내놓은 레몬의 표면처럼 액상의 과즙을 머금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혀를 레몬에 직접 대고 있기만 해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도 혀에서 이제 맛을 느낄 때 화학 신호가 뇌로 가서 전기적인 신호로 이제 맛을 감지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금 전자혀 시스템도 특정 전자장치랑 좀 연결이 돼서 알려주는 방식일까요? 네, 저희 전자혀 시스템은 맛 물질에 반응하여 화학적인 신호를 전기적으로 변환해주는 일종의 미각 센서입니다. 전기 화학 반응 시 발생하는 전류를 측정하면 되는데요. 포텐시오 스탯이라고 하는 전기화학 분석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반도체 칩의 형태나 전자장치이며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에 회로를 직접 연결하면 맛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맛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단편적이지가 않고 다양한 맛이 섞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이 전자혀도 짠맛과 신맛을 뭐 섞어서 표현을 해도 이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전자혀 시스템은 맛의 세기를 동시에 각각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짠맛과 신맛이 섞여도 이 음식이 새콤달콤한 맛인지 달고 짠맛인지 그 정도가 또 어떠한지 정확하게 판단해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와인 맛을 좀 구분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어떤 와인은 산미가 강하고 또 어떤 와인은 달콤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믈리에는 와인 테이스팅을 통해 와인이 가진 맛의 조합, 즉 고유의 맛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와인을 감별해냅니다. 이와는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저희 전자혀 시스템도 와인이 가진 고유의 맛을 분석하는 맛 프로파일링 실험을 통해 와인을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네, 맛 프로파일링 실험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실험이 뭘까요? 저희가 먹는 음식은 소금, 설탕처럼 단순한 맛도 있지만 와인, 음료수, 국처럼 대부분 다양한 맛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고유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혀 시스템은 음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맛을 각각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취합하여 음식이 가진 고유의 맛을 알아냅니다. 이 맛 정보를 저희 전자혀 시스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모델에 적용하면 음식을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게 되는데 저희는 이를 맛 프로파일링이라고 부릅니다. 네, 정말 식품 산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인간의 그 미각을 좀 모방한 로봇 전자혀 같은 것들은 이제까지 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과 좀 다른 점이 뭘까요? 예, 기존의 미각 센서는 단일 맛을 느끼는 데 기술 개발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전자혀 시스템은 와인이나 커피 몇 방울만 가지고도 단맛, 짠맛, 쓴맛, 떫은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통합형 미각 센서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단순히 맛을 계측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미각에 특화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음식이 가진 총체적인 맛 또는 고유의 맛으로 음식의 종류를 인지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고도의 수련이 필요한 소믈리에처럼 와인의 종류까지 맞출 수 있는 높은 미각 지능을 가졌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개발한 전자혀 시스템은 기존의 기술과 다르게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음식의 온도까지 동시에 측정이 가능하여 차가운 커피인지 따뜻한 국인지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네, 요리사들이 좀 무서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맛이라는 게 그냥 맵고 달고 짜고 이런 것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달고 어느 정도 신지 그런 뭐 정확도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맛의 정도가 있는데 그런 것도 파악이 좀 가능할까요? 예,
현재는 단맛, 짠맛, 신맛, 떫은 맛 총 4가지의 맛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 음식이 얼마나 짠 음식인지 또 얼마나 단 음식인지도 정확하게 그 크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4개의 기본적인 맛으로도 충분히 많은 종류의 음식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완벽한 맛을 느끼는 전자혀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쓴맛 또는 통증으로 분류되는 매운맛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미각 센서를 추가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맛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전자혀 시스템이 음식 산업에도 많이 활용될 것 같은데 또 어떤 부분에 활용될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식품 산업 분야의 활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 공정에서 가공된 식품의 맛을 의도한 대로 그리고 균일한 맛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저희 전자혀 시스템이 제품 생산 공정의 품질 관리 분야에 직접 활용된다면 제조하고 있는 식품의 맛을 실시간으로 판별함으로써 균일한 품질의 식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다음으로 로봇 산업 분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된 산업 영역으로 분류된 이 분야는 로봇이 달리거나 점프를 뛰는 활동성뿐만 아니라 인간처럼 오감을 느끼게 하는 센싱 분야에도 중요한 화두입니다. 로봇에 시각을 부여하는 카메라나 청각을 부여하는 마이크처럼 저희가 개발한 전자혀 시스템이 차세대 로봇에 미각 기능을 새롭게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절대 미각이죠. 전자혀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식품 산업을 넘어서 또 로봇 산업 향상에 큰 기여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디지스트 로봇 기계전자공학과 장경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반구 대부분 지역에 내리는 눈이 10년마다 10에서 20%씩 줄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다트머스대 연구팀은 1980년대 이후 미 콜로라도강과 유럽 다뉴브강 등 북반구 169개 강 유역 중 82곳의 적설량이 감소했다며 이 가운데 31곳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뚜렷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현상은 눈을 수자원으로 이용하는 지역사회에 물 부족을 일으킨다며 전 세계 곳곳에서 이미 물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육량이 비정상적으로 적으면 그 자체로 사망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과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연구팀은 국민 16,000명의 건강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육량이 가장 낮은 그룹은 나머지 그룹보다 다른 요인과 상관없이 사망 위험이 2배에서 3배 이상까지 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사증후군 환자의 경우 근감소증이 동반되면 사망률이 약 1.5배 높았다며 근감소증이 대사증후군 사망의 매개 변수란 점을 처음으로 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과 고혈당, 고혈압, 고중성 지방혈증 등이 동시다발로 나타난 상태로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주된 위험 요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의료진의 제왕절개 수술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고 교육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박지훈, 김현지 교수팀은 가상현실에서 만삭 환자의 조기 양막파수를 진료하고 가상수술실에서 집도입선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해보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대생과 수련의 등 105명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VR 교육을 받은 그룹의 수술 테스트 점수가 42점으로 설명과 수술 장면 비디오 강의를 시청한 그룹의 36점보다 우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분당 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 조성된 스마트 시뮬레이션 센터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대기 정체의 중국발 스모그까지 가세하면서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뿌연 하늘은 12일 오전까지 계속되겠는데요. 출퇴근길 마스크 꼭 챙겨주시고 곳곳에 남아있는 빙판길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